지금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이 전 세계 외신 기자들로 마비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세계적인 석학이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아서 켄트 교수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영무원과 경찰이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한 채 떨리는 손으로 지하철 안전문인 스크린도어를 어루만지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60년 전 그 노인이 말한 한국의 예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흙투성이가 된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5조 원을 줄 테니 넘겨달라고 애원했던 조선시대에 사라진 비밀족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트 교수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거절하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는 왜 5조 원이라는 돈 대신 한국의 평범한 지하철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500년 전 쓰인 족보와 2026년의 최첨단 스크린도어 사이에는 어떤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미국 CNN조차 한국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라며 긴급 타전을 보낸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생명 존중의 나라가 되기까지 6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아서 켄트.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1965년 그 춥고 배고팠던 한국의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오만한 미국인 청년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저에게 한국은 그저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로 보였죠. 하지만 김포공항의 흙먼지 속에서 만난 한 한복 입은 노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건넨 낡은 책 한 권이 제 목숨을 살리고 오늘날 저를 이곳 지하철역으로 이끌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1965년 1월 14일. 제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 날짜를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25, 콧대 높은 미국 청년이었던 아서 켄트에게 대한민국 서울은 그저 지도상에 존재하는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따스한 햇살과 풍요로운 커피 향에 익숙했던 제가 김포공항의 낡은 트랩을 내려올 때 마주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시베리아의 칼바람과 코를 찌르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집단이 썩어가는 냄새, 매캐한 연탄가스,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가난의 냄새가 뒤섞인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슬픔에 잠겨 발효된 듯한 냄새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은 처참했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울퉁불퉁한 지늘길 위로 미군 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누런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검정 고무신을 신은 아이들이 미군 트럭을 뒤쫓으며 기브미 초콜릿을 외치고 있었죠. 아이들의 얼굴은 떼국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망울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일대 도서관에서 책으로만 배웠던 아시아의 빈곤이 제 눈앞에 날 것 그대로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코트깃을 여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지옥 같은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단 말입니까? 종로의 한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한국의 전통사회와 가족제도였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이 나라를 연구 대상이 아닌 그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억지로 카메라를 들고 골목길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좁은 골목길 저편에서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코를 마비시키는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인분을 수거하는 인부들, 이른바 똥지개 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어깨에 자신의 몸집만 한 거대한 오물통을 짊어진 채 비틀거리면서도 리듬을 타듯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통이 흔들릴 때마다 누런 오물이 찰랑거렸고 땀에 젖은 그들의 옷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위생과 청결이 문명의 척도라고 믿었던 저에게 그 장면은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며 값비싼 가죽 구두에 오물이 튈까봐 담벼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틀어막으며 지나가는 그들을 향해 들으라는 듯 영어로 내뱉었습니다. 오, 디스거스팅. 오, 역겨워. 제 푸른 눈에는 명백한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던 한 인부가 제 눈빛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수치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거기 코 막은 젊은이. 잠깐 멈추게. 제 등 뒤에서 마치 낡은 종이 울리는 듯한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갓을 쓰고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못이 두루마기를 입은 백발의 노인.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선 그는 깡마른 체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인생의 나침반을 완전히 돌려놓은 스승, 김홍이었습니다. 김홍은 지팡이 끝으로 제 손수건을 가리키며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엄격한 어조로 꾸짖으셨습니다. 자네 눈에는 저게 그저 피하고 싶은 더러운 오물로만 보이는가? 겉모습만 보고 코를 막는 자는 세상의 이치를 껍데기만 함는 헛똑똑이일 뿐이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서구 지식인의 자존심으로 서툰 한국어를 섞어 반박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인 건 사실 아닙니까? 문명사회에서는 이런 걸 거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홍은 혀를 차며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와 은은한 박하향이 났습니다. 문명? 자네가 말하는 문명이란 게 고작 냄새를 감추는 것인가? 잘 듣게. 저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건 똥이 아니라 내일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날 곡식을 위한 걸음이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밥이 만들어지는 법이지. 자신의 몸을 더럽혀 타인의 배를 불리는 저분들의 땀방울 앞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자네가 어찌 그리 오만하게 코를 막는가? 그것이 자네 나라의 예의인가? 순간 저는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와 예일의 그 어떤 강의실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철학이었습니다. 오물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니. 타인을 위한 헌신이라니.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만했던 미국 청년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응시하던 김홍은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군. 눈빛에 도끼가 서린 걸 보니 굶은 지 꽤 되었어. 날 따라오게. 저는 무엇에 홀린 듯 김홍의 뒤를 따랐습니다. 꼬불꼬불한 골목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비록 천장은 낮고 벽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방의 삼면이 온통 낡은 한문 고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묵향이 공기 중에 배어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홍은 저를 아랫목, 방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앉히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내셨습니다. 그가 보자기를 풀자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그러나 웅장한 기품이 서려 있는 책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500년 넘게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온 족보라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족보라면 가문의 혈통을 기록한 명단 아닙니까? 김홍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책장을 넘기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군.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 족보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나를 적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았는가를 증명하는 역사책이자 약속문서라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게. 300년 전 대기근 때 자신의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 100명을 굶어 죽지 않게 한 구대조 할아버지의 이야기. 여기는 병든 노비를 업고 백리기를 달려 의원을 찾아가 살려낸 7대조 할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족보는 벼슬을 얼마나 높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덕을 베풀었느냐를 기록한다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버텨온 힘이야.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족보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낡은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보고서였습니다. 훗날 실리콘밸리의 거부들이 이 족보의 가치를 알아보고 5조 원을 제시했을 때 제가 코웃음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날 김홍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꼬르륵 마이너스 제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비가 끊겨 이틀 동안 물 몇 모금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저를 보며 김홍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밖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임자, 여기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점심상 좀 봐주구려. 잠시 후 문 밖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냄새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얇은 창호지 문 너머로 노부부의 작은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항아리에 남은 쌀이라곤 그게 전부예요. 내일이 아버님 제사인데 제사상에 올릴 매, 제사밥 지을 쌀을 저 이방인에게 다 내어주면 어떡합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보릿고개 시절 쌀밥은 그야말로 금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조상을 모시는 제사쌀을 건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효였습니다. 그 순간 김홍의 단호하면서도 애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자 쉿. 손님 듣겠소. 죽은 조상님보다는 산 사람 목숨이 먼저지. 우리 아버님도 배고픈 나그네를 굶겨보내는 걸 아시면 저승에서 더 호통치실 분이야. 내가 나중에 가서 무릎 꿇고 빌 테니 아무 말 말고 웃으며 대접하시오. 저 청년 지금 밥 한 끼가 없으면 마음이 죽을지도 몰라.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면부지의 외국인, 그것도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문화를 모욕했던 오만한 청년을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도 같은 제사쌀을 포기한 것입니다. 잠시 후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빠진 사기 그릇에 수북하게 담긴 하얀 쌀밥, 고봉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김치. 그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많이 들게. 차린 건 없지만 마음으로 지은 밥일세.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그들의 희생이고 국물 한 모금이 그들의 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그릇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콧물을 훌쩍이며 허겁지겁 밥을 먹는 동안 김홍은 마치 손자를 보듯 흐뭇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치며 예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서 잘 듣게.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모든 게 부서지고 가난하여 자네들 눈에는 미개해 보일 걸세. 하지만 우리는 이 정신, 사인 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의 마음만은 절대 잃지 않았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 멀리 보이는 남산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확신하네. 이 마음이 있는 한 60년 뒤 자네가 다시 이 땅을 밟을 때쯤이면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기적을 만들어낼 걸세.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술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나라가 되어 있을 거야.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네가 증인이 되어주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낸 이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말이야. 저는 그날 그 낡은 초가집에서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노인의 예언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노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60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백발의 노인이 된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서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확인했습니다. 김홍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예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감동적인 형태로 이 차가운 금속문, 스크린도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춥고 배고팠던 1965년의 겨울을 뒤로하고 정확히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트랩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던 1965년의 냄새를 찾으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때의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나 시큼한 흙 냄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 폐부 깊숙이 들어온 것은 티끌 하나 없이 정제된 상쾌한 공기와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기, 그리고 바쁘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만 명의 인파가 만들어내는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공항철도 창밖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60년 전 흙탕물이 흐르던 한강은 이제 거대한 다리들이 예술작품처럼 놓인 황금빛 강으로 변해 있었고,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강변에는 100층이 넘는 마천루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성에 불시착한 것만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몽이 제게 물려주었던, 이제는 세월의 때가 묻어 더욱 낡아버린 그 족보를 가슴품 안 깊숙이 껴안았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오기 직전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기 며칠 전, 이름만 대면 전 세계가 아는 거대 IT 기업 네뷸라의 CEO가 비밀리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제 족보 연구 논문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켄트 교수님이 60년간 수집한 한국인의 행동 데이터와 그 500년 된 족보를 저희에게 독점적으로 넘기십시오. 5조 원, 아니 원하신다면 그 이상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새로운 유전을 발견한 채굴꾼처럼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물었습니다. 고작 500년 전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낡은 책일 뿐입니다. 서양의 족보처럼 왕족의 혈통을 증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이러십니까? 그러자 그는 정색하며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타적 유전자의 완벽한 알고리즘입니다. 서구의 합리주의와 자본주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류 같은 미스터리가 한국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을 살리는 집단지성, 위기가 닥치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금을 모으고 희생하는 그 불가사의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AI에 학습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는 AI는 인간을 지배하려 들지만 한국인의 정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인류를 구원할 겁니다. 우리는 그 착한 AI의 원천 기술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절대 불가능한 투자를 감행하는 나라. 그는 그 원동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천문학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정신은 차가운 기계어 코드로 번역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몽의 제사살처럼 뜨거운 피와 눈물,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약속이었으니까요. 다시 2026년의 서울 지하철 안. 열차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 혼잡함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열차의 한쪽 구석, 분홍색으로 표시된 좌석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는 건장한 청년들도 서 있었고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도 서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앉으면 편안히 갈 수 있는 자리였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자리는 고장 난 건가요? 왜 아무도 앉지 않죠? 학생은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기는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임산부가 언제 탈지 모르니까 비워두는 게 당연하잖아요. 비워두는 게 당연하다. 다시 한번 그 당연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서구 사회라면 임산부가 오면 그때 비켜주면 되지 왜 낭비되게 자리를 비워두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혹시 모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타인을 향한 거대한 배려의 연대였습니다. 족보에 적혀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으라는 가르침이 21세기 지하철 의자에 그대로 녹아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게 만든 것은 열차에서 내린 직후 마주한 거대한 투명 벽, 바로 스크린도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승강장과 선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그 투명한 유리방패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스크린 도어는 자본주의적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지하철역 하나에 설치하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고 매년 유지 관리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조차 비용 문제를 핑계로 설치를 미루거나 포기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누군가 선로로 밀쳐져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개인이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아니 전국의 거의 모든 역에 이 비싼 문이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이 나라는 이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 것인가? 그때 제 뇌리에 60년 전 초가집에서 들었던 김홍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쌀 한 톨보다 돈 한 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우리는 굶어 죽을지언정 사람 살리는 도리는 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이익을 따지는 대신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누군가 술에 취해 비틀거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발을 헛디뎌도 혹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이모는 묵묵히 그들을 막아서서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60년 전 굶주린 이방인에게 자신의 제사, 쌀을 내어주던 그 따뜻한 마음이 21세기에 이르러 최첨단 기술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국민도 돈 때문에 허무하게 잃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500년 전 족보 속에 흐르던 그 고집스러운 선비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진 저는 스크린 도어의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유리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영감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후손들이 기어이 해냈습니다. 그들은 흙먼지 속에서 황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투명한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백발의 외국인 노인이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책을 껴안고 아이처럼 오열하자 바쁘게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했을 것이고 런던이었다면 못 본 척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에요? 도와드릴까요? 119 불러드릴까요?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따뜻한 말들이 제 귓가에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청년 하나가 저에게 하얀 손수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고 맑은 선함. 그것은 60년 전 김포공항의 흙먼지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김홍의 눈빛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이 무늬, 그리고 저 텅 빈 핑크색 의자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는가? 청년은 뜬금없는 외국인 할아버지의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것이, 약자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의들에게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시선이 지하철역 구석에 놓인 자동 심장 충격기와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마스크의 자판기, 그리고 주인이 없는데도 덩그러니 놓여있는 누군가의 분실된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철역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 나라의 거리 곳곳에는 족보 속 선비 정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치안. 돈이 없어도 치료부터 해주는 병원, 그리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는 시민들의 힘. 저는 이제 이 지하철역을 나가 그 놀라운 한국의 진짜 모습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전율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지상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무거운 몸을 실었습니다. 지하 세계가 보여준 배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의 지상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60년 전 소달구지가 지나가던 비포장도로는 온데간데 없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마천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보다 세련되었고 도쿄의 긴자보다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그 화려한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라 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안정감과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믿을 수 없는 도시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60년 전 다방에서 마시던 달달하고 끈적한 쌍화차 대신 이제는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에서 향긋한 최고급 아라비카 커피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서울 시민들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제 옆 테이블에서 벌어졌습니다. 제 옆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최신형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두툼해 보이는 명품 지갑까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녀가 짐을 챙겨 가방에 넣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빈손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장실 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귀중품들을 그냥 두고 간 건가? 1분, 5분, 10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고향 미국이었다면, 아니 런던이나 파리, 로마 그 어디였다면 저 물건들은 30초도 안 되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사라졌을 것입니다. 저것은 도둑들에게 나를 가져가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주의를 경계하며 그 노트북을 지키는 사설 경비병이라도 된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누군가 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저는 안 돼, 가져가지 마 라고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에 그 누구도 정말 단 한 사람도 그 테이블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마치 그 물건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무심하게 너무나 평온하게 지나쳤습니다. 20분이 훌쩍 지나서야 그 여성은 커피 리필까지 해서 여유롭게 돌아와 자리에 앉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기요, 아가씨. 혹시 물건들이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질문이 너무나 엉뚱하고 재미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여기는 카페잖아요. 그리고 CCTV도 다 있는데 누가 가져가요? 가져가면 금방 잡히는데. 무엇보다 남의 물건에 손을 왜 대요? 다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 단어가 쇠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CCTV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잡힐까봐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의 법, 즉 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60년 전 김홍이 제게 낡은 족보를 펼쳐 보이며 설명해 주었던 선비 정신, 바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신독의 철학이 21세기 현대 시민 의식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CEO가 5조 원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했던 그 이타적 알고리즘,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이 카페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완벽한 신뢰 사회.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그토록 꿈꾸던 유토피아의 현실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감동에 젖어 멍하니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걷던 중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연달아 받은 탓일까요? 아니면 장시간의 비행이 80대 노인의 심장에 무리를 준 탓일까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가슴을 쇠갈고리로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저는 짧은 신음과 함께 차가운 강남대로의 아스팔트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돈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미국 의료 시스템 하에서 살아온 저의 슬픈 본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구급차를 한번 부르면 수천 달러가 청구되고 응급실 문턱을 넘는 순간 파산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된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내 여행자 보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제발 119는 부르지 마. 저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필사적으로 지갑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알던 냉혹한 자본주의의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자마자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저를 에워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닿은 제 머리를 누군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받쳐 주었고 누군가는 제 넥타이를 풀어 호흡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저기 학생, 빨리 119 신고해줘요. 제가 심폐소생술 할 줄 압니다. 비키세요. 낯선 한국어들이 웅성거림 속에 다급하게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에는 귀찮음이나 두려움 대신 진심 어린 걱정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저 멀리서 세상을 가르는 듯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꽉 막힌 도로의 차들이 양옆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번개처럼 뛰어와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제 지갑을 뒤져 신용카드를 확인하거나 보험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동공을 확인하고 능숙하게 맥박을 체크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 의식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눈 좀 떠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곧 병원으로 갑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몽롱한 정신으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고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요. 비싼 병원은 안 됩니다. 제발. 구급대원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땀에 젖은 장갑, 낀 손으로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 걱정 마세요. 지금은 선생님 생명이 먼저입니다. 한국에서는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저를 둘러쌌고 수많은 의료진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계보다 정확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CT 촬영, 그리고 응급시술 결정까지.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접수처에서 보험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낼 수 있는지, 신용 조회를 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을지도 모를 그 귀중한 시간이 이곳에서는 오로지 저를 살리는 데에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쾌적하고 조용한 1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 옆에는 회진을 돌던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로 서 계셨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급성 심근경색이 올 뻔했지만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119의 이송 덕분에 스텐트 시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또다시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닥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고 보험도 없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오겠지요? 제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라 한국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100% 받으실 순 없지만 그래도 미국처럼 집을 팔 정도는 절대 아닐 겁니다.
한국의 의료비는 합리적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지갑 두께를 보고 메스를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부터 따지는 건 의사가 할 짓이 아니죠. 그게 한국 의사들의 자존심이고 이 나라의 상식입니다. 환자의 지갑을 보고 메스를 들지 않는다. 그 말은 제 가슴속에 품고 있던 낡은 족보의 한 구절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술. 어진 기술로 사람을 살린다. 60년 전 김홍이 제게 들려주었던 족보 속 이야기. 병든 노비를 업고 백리기를 달려 의원을 찾아가 기어이 살려냈던 그 조상의 뜨거운 마음인 2026년. 이 첨단 병원의 의사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생명 앞에서는 빈부귀천 없이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자본주의가 잊어버린 진리를 국가 시스템으로 완성해낸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낡은 보자기를 풀어 족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을 보십시오. 제가 60년 전 이 나라의 한 노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 적힌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정신이 오늘 저를 살렸습니다. 의사는 낡은 족보를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잠시 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 정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먹을 것을 줄여가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조 원이라는 돈으로 이 시스템을 사려 했던 그 실리콘밸리 CEO의 오만함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의료 시스템과 치안, 그리고 시민의식은 돈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에 대한 예의와 끈끈한 정, 그리고 위기 때마다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이 기적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심장은 한국인들의 정으로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내일은 김홍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한국의 또 다른 보물, 교육과 미래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기적과도 같았던 병원에서의 3일을 보내고 퇴원하던 날 아침, 저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원무과 창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건넨 한 장의 얇은 종이, 바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제가 노안 때문에 못 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달러와 원화의 환율 계산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안경을 벗어서 닫고 다시 고쳐 쓴 뒤 몇 번이나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 미국이었다면 한밤중에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 앰뷸런스 이용료와 응급실 사용료, 심장 전문의의 긴급 호출과 스텐트 시술, 그리고 호텔보다 깨끗했던 1인실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까지 합쳐 최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좋게 나왔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입원해 있는 3일 내내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내 은퇴 자금을 전부 헐어야 할지도 몰라. 아니, 집을 저당 잡혀야 할 수도 있어. 평생을 의료비 파산의 공포 속에 살아온 미국인의 슬픈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구된 금액은 제 예상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수가로 계산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창구의 수납 직원을 붙잡고 따지듯, 아니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이거 계산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계가 고장 난 것 아닙니까? 제가 받은 치료가 얼만데 고작 이 금액입니까? 나중에 미국에 돌아갔을 때 국제소송이라도 걸리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자 직원은 마치 이런 외국인의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 상냥하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계산 정확해요.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료수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병원이 이윤을 남기겠다고 마음대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더 드리고 싶으셔도 저희는 법적으로 못 받아요. 그 돈으로 맛있는 한국 음식 더 드시고 건강히 돌아가세요. 병원 회전문을 나서며 저는 기몽이 물려준 낡은 족보를 다시금 가슴품 안깁숙이 으스러질 정도로 끌어안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국가가 나서서 아픈 사람을 보호하는 나라. 이 시스템은 어느 천재 정치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조상들의 피와 땀, 사람이 먼저라는 수백 년 된 인본주의 정신이 법과 제도가 되어 핏줄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과연 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에게도 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의 한명문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대학가로 들어서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6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기몽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전쟁통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낡은 군용 천막을 치고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칠판도 없어 탄약 상자 뚜껑에 백목으로 글을 쓰며 글을 알아야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며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제 귓가에 들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도착한 대학교 캠퍼스는 젊음의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잔디밭에서 웃고 떠드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가장 깊숙한 곳, 대학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중앙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험 기간도 아니었는데 도서관 열람실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산더미처럼 쌓인 전공 서적과 태블릿 PC에 코를 박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진지했고 등 뒤에서는 서늘한 기백마저 느껴졌습니다. 미국 대학 도서관의 자유분방함과는 결이 다른 마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출정하는 장수와도 같은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휴게실에서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써가며 격렬하게 토론 중인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토론은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옆에 백발의 외국인 노인이 온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학생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똑똑해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제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한 여학생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당차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물론 취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적정 기술 필터를 연구하고 있어요. 대기업 가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더러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죽지 않아도 된다면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저희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배워서 남주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순간 제 등줄기에 전율이 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워서 남주라. 60년 전 똥지개를 지던 기몽이 했던 말, 내 몸을 더럽혀 타인을 먹인다던 그 정신이 2026년의 최첨단 캠퍼스에서 스마트한 언어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의 영달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높다고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지만 그 뜨거운 열기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이 핏줄처럼 펄떡이며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아니,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벅찬 감동을 뒤로하고 저는 드디어 6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바로 기몽의 직계 후손을 찾아 이 족보를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단서는 족보 귀퉁이에 적힌 희미해진 옛 주소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소문과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첨단 바이오
연구단지에 위치한 작은 벤처기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사의 로고가 놀랍게도 김홍이 평소 즐겨 쓰시던 붓글씨 문구 4인 여천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대표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담백하고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풍겨나오는 온화하지만 강직한 기운. 그는 젊은 시절의 김홍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그가 바로 김홍의 친손자 김민준 대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듯 젖은 눈으로 달려와 제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켄트 교수님, 맞으시죠? 할아버지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 꼭 다시 오실 거라고, 그때가 되면 이 족보의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6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붉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의 역사가 담긴,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5조 원을 불렀던 그 전설의 족보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왔네. 이 책은 자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대한민국 정신의 씨앗이었어. 내가 60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이제야 자네에게 돌려주러 왔네. 족보를 받아든 김 대표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낡은 표지를 어루만지더니 고개를 들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사실 얼마 전 미국 네뷸라 4의 CEO가 비밀리에 헬기를 타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 족보의 데이터와 저희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합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며 5조 원의 회사를 넘기라고 하더군요. 백지수표를 내밀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조 원. 그것은 중소기업에게는, 아니 국가 차원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자본주의 논리라면, 기업가라면 당연히 팔았어야 했습니다. 그 돈이면 3대가 아니라 30대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네 설마 팔았나?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 질문에 김 대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60년 전 김홍이 굶주린 저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줄 때 지었던 그 미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죠.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왜? 그 돈이면 자네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김 대표는 족보의 한 페이지를 펼쳐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김홍의 힘찬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먼저 생각하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정신과 기술은 인류를 구하는 데 쓰여야지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요.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은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하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5조 원은 큰 돈이지만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할 순 없으니까요. 돈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선비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0년 전 가난한 초가집에서 굶주린 이방인을 위해 귀한 제사 쌀을 내어주던 할아버지와 60년 후 5조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고 인류를 위한 공익을 선택한 손자. 이 집안, 아니 이 민족의 유전자에는 도저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하고 고집스러운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족보를 다시 김 대표의 손에 쥐어주며 오열했습니다. 자네가 이겼네. 내가 졌다. 한국이 이겼어.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인류애의 정답이 바로 여기 있었어. 김 대표는 아이처럼 우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60년 전 김홍의 품에서 맡았던 그 은은한 묵향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한국인들의 뜨거운 심장처럼 타오르며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니,
이 나라는 앞으로 병든 자본주의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60년 전의 약속을 지켰고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김홍과 처음 만났던 그 종로의 골목길, 이제는 사라지고 빌딩 숲이 되어버린 그 추억의 장소에 마지막으로 들러 작별 인사를 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기적, 한국인들이 저 몰래 준비한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김민준 대표와의 뜨거운 포옹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달리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무거운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타오르던 저녁 노을이 서서히 물러가고 그 자리를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처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는 이제 그 무거웠던 실리콘밸리가 5조 원을 불렀던 500년 족보가 없습니다. 제 평생의 짐이자 숙제였던 그 낡은 책은 이제 제 주인을 찾아갔으니까요. 빈손이 된 제 무릎 위는 허전했지만 대신 제 가슴속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확신과 인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까지는 아직 서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정중히 부탁해 제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60년 전 가난하고 오만했던 25의 미국 청년이 한국에 첫 발을 디디고 짐을 풀었던 곳, 그리고 저의 영원한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인 김홍을 처음 만났던 종로의 그 낡은 골목길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차가 빌딩 숲을 지나 종로에 들어서자 저는 또다시 현기증이 날 만큼의 격세지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60년 전 지저분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비만 오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시커먼 진흙탕으로 변해 걷기조차 힘들었던 그 거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대한 유리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의 맑은 물길 위로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첨단이 이토록 완벽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전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요? 저는 차에서 내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온기, 그리고 6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맡았던 김홍의 은은한 묵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은 김홍의 초가집이 있던 터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문화광장이 되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 그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두워야 할 광장 한복판이 수백 개의 흔들리는 촛불로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하고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만들어낸 글자는 다름 아닌 제 이름, 아서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가가자 군중의 맨 앞에는 방금 헤어졌던 김민준 대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지하철역에서 오열하던 제게 하얀 손수건을 건넸던 그 청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저를 살려낸 응급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카페에서 만났던 노트북을 둔 여학생,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묵었던 호텔의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제가 지난 3일간 이 기적의 나라에서 만났던 그 모든 천사들이 촛불을 든 채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꿈인가? 제가 어안이 벙벙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만 뻥긋거리자 김민준 대표가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켄트 교수님,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에 교수님이 60년 뒤에 다시 오시면 꼭 보여드리라고 당신이 직접 준비해둔 선물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돌려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호를 보내자 광장 한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60년 전 흑백 필름 속의 서울이었습니다.
똥지개를 지고 가는 인부들의 구슬픈 땀방울, 미군 트럭을 쫓아가며 초콜릿을 구걸하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그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제가 카메라에 담았던 김홍의 젊은 시절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흑백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60년 전 그 가난했지만 뜨거웠던 시절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생전에 김홍이 남긴 육성 녹음이 광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60년 전 그날처럼 쩌렁쩌렁하고 따뜻하게 제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푸른 눈의 친구, 아서여, 자네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자네는 약속을 지켜 다시 이 땅을 찾아와 준 것이겠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자네에게 우리 가문의 족보를 맡긴 건 단순히 낡은 책을 보관해달라는 뜻이 아니었네. 나는 자네라는 이방인의 눈을 통해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여 무시당하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는 것을 말이네. 자네가 60년 뒤에 보게 될 나의 조국은 부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 있기를. 그래서 자네가 내 손자에게 족보를 돌려주며 당신들의 꿈이 이루어졌소, 당신들의 정신이 옳았소라고 말해주기를 나는 매일 밤 기도했다네. 부디 이 나라의 따뜻함을 잊지 말아주게. 김홍의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0년 뒤의 미래를, 이 나라가 이뤄낼 기적을, 그리고 제가 느낄 감동을 미리 내다보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영상은 과거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7년 IMF 시절 나라 빚을 갚겠다며 아기 돌반지를 내놓던 주부들의 결연한 표정,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엄동설 안에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던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 그리고 최근 팬데믹 때 마스크를 서로 양보하고 의료진에게 도시락을 보내던 시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광장의 조명이 다시 켜지자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이 일제히 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아니 거대한 파도처럼 제 가슴을 때리고 영혼을 적셨습니다. 김민준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켄트 교수님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60년 전 가장 춥고 가난했던 시절의 우리를 기억해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준 당신은 이미 우리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게 묵직한 황금 감사패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감사패에는 한글로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눈의 선비, 아서 켄트. 당신이 지켜준 60년의 믿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한국인입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패를 가슴에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쉰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인류의 역사를 연구했지만 당신들처럼 위대한 민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공장이 아니고 빌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정입니다. 옆집 아이가 굶으면 내 밥그릇을 덜어주는 마음,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는 그 바보 같은 희생정신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5조 원? 아니요. 당신들의 가치관은 5천조 원을 줘도 살 수 없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세계가 차가운 이기주의로 얼어붙을 때 당신들만이 인류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우는 사람들,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저는 그들의 거친 손, 부드러운 손, 따뜻한 체온을 하나하나 느끼며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위기가 와도 이들은 뭉칠 것이고 또다시 이겨낼 것이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나의 제2의 고향. 60년 전 흙먼지 속에서 맡았던 그 찌든 가난의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진하고 향기로운 사람의 향기가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확인하고 갑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영혼의 절반은 이곳에 두고 갑니다. 죽는 날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외칠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당장 한국으로 가라. 그곳에 인류가 잃어버린 미래가 있다. 그곳에 사람을 살리는 진짜 문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발 아래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보석함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울만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60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가슴속 주머니에는 5조 원짜리 족보 대신 그보다 더 값진 김홍의 편지와 한국인들의 사랑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기나긴 60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한국이 써내려갈 위대한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여. 여러분, 오늘 아서 켄트 교수의 60년 여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원고를 읽어드리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자조하곤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 팍팍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켄트 교수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카페에 덩그러니 놓아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노트북,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 시스템.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년 전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땀 어린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묵묵히 지켜온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부가 5조 원을 주고 사고 싶어 했던 그 이타적 유전자. 그것은 박물관의 족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서 켄트 교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변해도 우리가 가진 정의라는 불씨만 꺼트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언제나 오늘보다 따뜻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감동야화가 계속해서 세상의 따뜻한 불빛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만의 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또 다른 감동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야기 감동야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